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랜드로버 올류 디펜더 90입니다. 디펜더는 랜드로버의 정통 오프로더죠. 신형은 작년에 국내에 출시가 됐고요. 최근에는 3도어 모델 90도 출시가 됐습니다. 디펜더는 전통적으로 90과 110 두 가지 바디가 있었는데 이 전통이 신형에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110은 통상적인 5도어고요. 90은 3도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SUV가 굉장히 많아도 3도어 SUV는 거의 없는데 이 디펜더 자체가 좀 유니크한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3도어의 디펜더 90은 유니크하고 개성 있는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신형 디펜더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 다시 봐도 디자인이 괜찮습니다. 오리지널 디펜더의 느낌이 남아있으면서도 누가 봐도 최신 모델임을 알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구형 모델처럼 단단해 보이는 이미지는 여전하고요.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신형 디펜더는 외장 디자인에서 볼만한 부분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디테일 하나하나에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이 방향지시등만 해도 요즘의 차들과 비교하면 크기가 꽤 작죠. 근데 이 방향지시등이 멀리서도 좀 잘 보이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오프로드에 강점 있는 모델답게 지상고나 전고가 꽤 높지만 실제 그런 수치에 비해서 굉장히 좀 껑충하다 그런 느낌은 좀 덜합니다. 전면의 얼굴은 110과 동일하지만 이 측면에 오면은 3도어답게 좀 더 컴팩트한 모습이죠. 이게 말이 컴팩트지 실제로는 작다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SUV보다 전고가 꽤 높습니다. 그리고 110과 비교하면은 차체 사이즈 달라요. 전폭만 동일하고요. 나머지 수치는 다 다릅니다. 특히 전장과 휠 베이스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에어 서스펜션의 적용 유무에 따라서 도강 깊이도 조금 달라지는데 저는 에어 서스펜션 적용 사양보다 도강 높이가 조금 낮아요. 그리고 외장 디자인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저 루프 쪽에 있는 윈도우인데 저게 보통의 차에서는 잘 보기 힘든 그런 디자인이어서 꽤 아이코닉한 그런 디자인이고 실제 기능성을 떠나서 디자인에서도 좀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썬루프가 있으면은 그게 또 디자인에 영향이 주잖아요. 이 차는 전고가 워낙 높아서 썬루프 있고 없고가 그렇게 육안으로 봤을 땐 티가 안 나지만 천장의 측면에 있는 이 윈도우 때문에 이게 디자인에 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2열에 승객이 탑승했을 때도 그 개방감에 영향이 꽤 있고요. 이 후면 역시 네모 반듯한 디자인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유리의 면적이 꽤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요즘의 SUV와는 다르게 트렁크에 스페어 타이어가 붙었어요. 저것 때문에 후방 시야가 조금 제한이 되긴 합니다. 테일램프의 방향지시등도 이게 2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앞쪽과 같은 디자인 큐죠. 타이어는 구디어의 올터레인 어드벤처, 사이즈는 2호의 60R 20입니다. 그러니까 타이어나 사이즈 모두 오프로드에 적합한 세팅이죠. 이 타이어의 트레드웨어는 640이고요. 그리고 디펜더의 카탈로그를 보면은 이 알로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같이 좀 강인하게 생긴 그런 디자인입니다. 디펜더는 외장 디자인이 좀 반듯반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직선이 많이 쓰인 그런 디자인인데 이 문을 열면 바닥을 비추는 이 조명의 그 테두리도 되게 반듯반듯합니다. 그리고 이 조명과 그 차 그림도 굉장히 좀 선명하죠. 예, 디펜더 90의 실내는 110과 동일합니다. 저번에 110 시승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형 디펜더의 실내는 외장 디자인만큼 독특해요. 이게 워낙 개성이 있고 독특하다 보니까 두 번째 봐도 여전히 디자인이 굉장히 신선하네요. 그래서 안팎의 디자인에 굉장히 강점이 있고요. 이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소재라든가 디자인 모두 독특한데 보통 일반적인 그 양산차에서는 잘 보기 힘든 그런 디자인이어서 외장 디자인처럼 약간 좀 컨셉트카 같은 느낌이 나긴 합니다. 그러니까 컨셉트카를 좀 그대로 양산한 그런 느낌이에요. 실내 전체적으로 쓰인 소재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데 대시보드 쪽에 또는 이 송풍구 쪽에 쓰인 이 플라스틱은 좀 단단한 편이지만 그 외의 소재는 이게 일반적으로 쓰이는 뭐 고급 가죽이라든가 우레탄 이런 건 아닌데 만져보면은 느낌이 좀 독특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저렇게 마그네슘 빔이 외부로 돌출된 건데 이런 거는 일반 자동차에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디자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만져봐도 뭔가 남자의 좀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가 저 도어 트림에 있는 볼트도 외부로 보이잖아요. 저것도 역시 좀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디자인 요소입니다. 이 동반자석 앞쪽에 이 부분은 이렇게 디펜더라고 새겨져 있고요. 여기도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폭이 꽤 넓습니다. 거기다가 여기에는 USB 단자가 하나 더 마련이 되어 있고요. 모니터는 10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를 생각을 하면은 이 모니터의 사이즈가 조금 작은 느낌이 있고요. 이 모니터도 그 위치라든가 그 디자인이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10인치 모니터는 평범한데 이게 약간 돌출형과 그 메리평의 중간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 빔 사이에 이게 딱 껴있어 갖고 뒤에가 비어 있어요. 엄밀히 보면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이렇게 긴 물건을 좀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모델이어서 그런지 다른 랜드로버와 비교하면은 안쪽에는 인터페이스나 그런 그래픽은 좀 더 최신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내비게이션이고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랜드로버와 비교하면은 이게 그래픽이라든가 화질이 좀 더 좋습니다. 여기서 이쪽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이게 카메라 버튼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기본 2분할이죠. 여기 이 아이콘을 누르면은 이렇게 누르는 거에 따라서 앵글이 바뀌죠. 그리고 요 자동차도 자세히 보시면 저게 투명해요. 확실히 이게 오프로더에 특화가 된 차여서 그런지 이것도 오프로드 잘 달릴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사방을 돌려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요즘에 3D 그 서라운드 뷰에 많이 있는데 이 디펜더는 뭔가 좀 더 입체적인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올로드고요. 크게 올로드, 오프로드 두 가지가 있죠. 오프로더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기본 3분할이 되고, 여기서도 이렇게 오프로드 관련된 그 드라이브 트레인의 작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설정 화면인데 방금 보신 게 연결이고요. 차량을 누르면은 여기서 운전자 지원과 안전 및 보안, 그리고 실외등, 현이는 이런 메뉴가 있고요. 실내 조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무드 조명 관련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메뉴로 들어가는데, 디펜더의 그 무드 조명이 그 적용 범위가 아주 그렇게 넓은 편 아니에요. 빛도 좀 은은하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무드 조명의 색상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근데 그 빛 자체는 다 예뻐요. 참고로 무드 조명은 도어 트림과 저 마그네슘 빔 저 사이 정도에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이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주요 메뉴가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에코 데이터는 소위 말하는 트릭 컴퓨터고요. 여기서 운전 스타일과 에너지 영향, 에코 팁 등의 메뉴가 있고, 사고파기사는 이제 말 그대로 오프로드와 관련된 그런 정보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라든가 베어링, 웨이드 센싱, TR 정보 등이 나오는데, 웨이드 센싱 같은 경우에는 도강하는 그런 모드죠. 그래서 최대 도강 높이는 0.8m고요. 보통 0.5m만 돼도 꽤 높은 편인데 이 차는 확실히 오프로드 특화 모델답게 0.8m입니다. 그리고 랜드로버답게 차량 재원 메뉴가 또 따로 있죠. 흔히 센터 패시아라고 불리는 부분의 디자인도 좀 특이하죠. 이 기어 레버가 이렇게 좀 많이 위로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운전대와 기어 레버 사이에 그 거리가 되게 가까워요. 한때 랜드로버 제규어가 다이얼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 레버 방식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 기어 레버는 전자식이어서 D 상태에서 차문을 열면 자동으로 P로 체결이 되고요. 이쪽에는 공조장치 패널이 따로 모아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는 공조장치와 드라이브 트레인 버튼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데 다른 제규어 랜드로버처럼 이 차 역시도 그 멀티펑션 다이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르면은 이게 바람 세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은 이제 터레인 모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디자인은 좋은데 뭔가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하죠. 심지어는 이걸 누르면은 이게 공조장치로 바뀌잖아요.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은 이게 열선과 통풍 버튼 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이 차는 통풍은 없어갖고 이쪽으로 돌려도 여기 불 안 들어오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로우 기어가 있고요. 에어 서스펜션 적용 차량에는 이 옆에 그 관련 버튼이 있는데 이 차는 미적용 차량입니다. 이 아래쪽은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게 좀 특이하죠. 따로 커버는 없지만 뭔가 이쪽에 그 소재가 약간 좀 부드러운 우레탄 또는 고무가 적용이 되어 있어 갖고 만졌을 때의 느낌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까지 그 수납 공간까지 그 깊이가 좀 있는 편이어서 여기에 꽤 많은 물건을 실을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는 USB 단자 2개가 있고 12V가 마련이 됩니다. 기어 레버가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쪽에 공간을 넓게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컵홀더도 다른 차에 비하면은 그 위치가 조금 앞쪽이에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편하고 심지어는 이 디자인 자체도 꽤 편합니다. 이쪽은 좀 크고요, 이쪽은 작고, 그리고 그 뒤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만 놓으면 충전이 시작이 되고요. 노트 10 플러스 넣어도 그 양쪽에 공간이 좀 많이 남죠. 센터 콘솔 박스의 커버는 면적이 꽤 넓은데 막상 열어보면은 그렇게 공간이 크진 않죠. 이게 냉장고 겸하고 있어 갖고 공간이 크진 않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여름철에 냉장고 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효용성이 좋죠. 또 2단계예요. 오버헤드 콘솔에는 썬루프 버튼과 선글라스 수납함이 있습니다. 요즘엔 선글라스 수납함이 있는 차가 좀 드물어지는데 이 차는 수납함이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도 좀 부드러운 우레탄이 깔려 있습니다. 운전대에는 차 크기를 감안을 해도 사이즈가 좀 크고요. 통상적인 SUV와 이 운전대의 각도가 좀 달라요. 요즘에 SUV들 운전대 보면은 거의 승용차처럼 이렇게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 차는 약간 좀 더 계기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림에 적용된 가죽은 괜찮은 편인데 약간 좀 미끄러울 수가 있고요. 이 스포크에 적용된 이 소재도
이게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만졌을 때 그런 느낌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스포크에 있는 버튼의 디자인도, 그러니까 배치는 기존의 랜드로버와 거의 비슷한데 소재 이게 조금 달라요. 참고로 운전대 조절은 전동이고요. 계기판은 풀 디지털에 적용이 됐고요. 요즘의 디지털 계기판들과 달리 드라이브 모드와 연동해서 디자인이 바뀌진 않습니다. 여기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옮겨서, 참고로 이것도 기존의 랜드로버와 비교하면은 요 조작 이게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스포크에 있는 버튼 조작하면은 뭔가 약간 좀 제대로 인식이 안 되고 그랬는데 그거보단 좋습니다. 지금이 싱글 다이얼이고 듀얼 다이얼, 그러니까 수동으로 바꿔줘야 되죠. 이 듀얼 다이얼이 통상적인 계기판 디자인과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 전체 화면을 지도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반영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리고 미디어를 띄울 수도 있고요. 이 계기판은 크게 3분할인데 좌측과 우측에 표시되는 정보를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측은 지도, 트립기어, 미디어, 시계 등이 있고요. 좌측 같은 경우에는 4 곱하기 4 정보가 추가로 있죠. 그래서 요즘에 다른 차들과 비교하면은 이 스포크 버튼으로 이동해서 옮기는 이 인터페이스가 그렇게 썩 편하진 않습니다. 오프로드답게 시트 포지션은 꽤 높은 편이고요. 이 차가 좌판 길이가 조절은 되지 않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좌판 길이가 그렇게 짧진 않아요. 이렇게 딱 맞는 그런 길이입니다. 보통 스포츠 시트처럼 몸을 잘 잡아주는 기능성이 강하진 않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착자감은 꽤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시트 가죽의 질이 아주 그렇게 좋다는 생각은 또 별로 없어요. 도어 트림의 디자인 역시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도어 트림이 디자인이 특이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소재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뭐 가죽과 철판, 플라스틱 등등 여러 가지 소재가 쓰여갖고 실내의 다른 부분처럼 이 도어 트림의 디자인 역시도 꽤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도어 포켓의 크기도 괜찮은 편이고요. 참고로 계기판 좌측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요. 여기도 뭐 작지만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좀 뚫려 있고요. 보통 3도어 SUV는 2열의 공간이 좁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110에 비하면 살짝 좁긴 한데 의외로 2열의 무릎 공간이 괜찮습니다. 제가 앉으면 무릎과 앞치 사이에 주먹이 1개 반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성인 남자가 앉아도 그렇게 무릎 공간이 또는 실내 공간이 좁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결정적으로 1열과 비교해서 2열 시트가 좀 짧기도 하지만 약간 좀 높아갖고 전체적인 공간은 아무래도 1열보다는 좀 부족하긴 하죠. 반면에 2열 시트의 기본 등받이 각도가 좀 서 있는 편이고요. 또 각도 조절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2열 승객을 위해서 열선 시트가 마련이 되고요. 이렇게 C볼트와 USB 단자도 2개씩이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실내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쪽에 있는 플라스틱은 좀 단단한 편이고요. 그리고 3도어 치고는 2열의 편의장비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이 아래쪽에 컵홀더가 하나 있고요. 컵홀더 용량도 되게 크네요. 여기 또 수납 공간이 있고 이쪽에도 보통의 그 도어 트림처럼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됩니다. 거기다가 1열 시트 뒤에는 이렇게 USB 단자도 마련이 되고요. 그래서 3도어 치고는 2열의 편의 장비가 꽤 괜찮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루프의 면적도 꽤 큰 편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차는 2열에 앉으면은 개방감이 꽤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썬루프와 함께 이쪽 측면에도 또 창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2열에 앉으면 생각보다 개방감이 꽤 좋아요. 근데 이 안쪽에 있는 이 플라스틱 마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날카로운 느낌이 있네요. 2열 승객이 내릴 때는 보통 동반자석 쪽으로 내리잖아요. 이 시트가 전동과 수동의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으로 가는 거는 원터치로 이렇게 쭉 밀려나가고요. 리클라이닝 하는 거는 그 레버로 한 번에 접을 수가 있습니다. 디펜더의 트렁크는 요즘에 보통 다 이렇게 위로 열리는데 이 차는 옆으로 열려요. 그리고 이게 되게 무거워갖고 닫으려면 좀 힘이 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소프트 클로징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디펜더 90의 기본 트렁크 용량은 297리터고요. 2열 시트를 접으면 1263리터 들어갑니다. 이게 90과 110의 트렁크 용량 차이가 꽤 커요. 디펜더 110 같은 경우에는 기본 트렁크 용량이 1075인데 이거는 그거보다 30% 정도밖에 안 되죠. 반면에 2열 시트 접었을 때 용량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트렁크에는 이런 가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에어 컴프레셔 장비입니다. 이게 물론 기본은 아니고요. 옵션이고요. 이쪽에 보면은 작은 컴프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로드를 할 때 또는 끝나고 집에 갈 때 이걸로 타이어 공기압을 조절하는 장비죠. 2열 시트는 트렁크 쪽에서 수동으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전동은 아니에요. 이렇게 3분할로 개별적으로 접을 수가 있고요. 통상적인 SUV와는 달리 2열 시트를 접었을 때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좀 턱이 많이 지죠. 그래서 90으로 차박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오른쪽에는 220 단자가 있는데 이게 커버 안쪽에도 이렇게 고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강하면 여기에 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무 패킹을 했습니다. 예, 지금은 에어컨은 끈 상태고요. 공회전 때 엔진 소음은
이 디펜더의 성격을 생각을 하면은 조용한 편입니다. 엔진 소리가 안 들리는 건 아니지만 그 실내로 들어오는 볼륨이 좀 작아요. 그리고 보통의 디젤과 달리 이제 보통 디젤 엔진은 공회전에서 그 디젤 특유의 뜨드드한 소리가 있잖아요. 이 차는 그거보다는 좀 이렇게 약간 좀 전장풍이 돌아가는 소리가 디젤 엔진 소리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저번에 110 시승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진동 억제 능력이 꽤 좋아요. 그러니까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그냥 좀 가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MVH는 구형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에어컨을 키면은 확실히 에어컨 키면은 그 진동이 조금 더 늘어나긴 합니다. 근데 아주 이렇게 두드러지게 느낄 정도는 아니에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3리터 6기통 디젤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90을 처음 타면서 약간 놀란 게 승차감인데, 물론 작년에 시승했던 그 110도 올로드와 오프로드에서 잠시 타면서 승차감이 되게 좋아서 그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90 역시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빨래판 구간에서 이렇게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차들은 저런 빨래판 구간에서 상하로 바운싱이 좀 빠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승차감이 뚝 떨어지는데, 이 차는 마치 꼭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것처럼 저기를 되게 이렇게 부드럽게 쓱 하고 지나갑니다. 진짜로 뭐 에어 서스펜션만큼 지나가는 건 아니지만 거의 그에 준하는 그런 승차감이 아닌가. 특히 이 차가 오프로드에 좀 더 강점이 있고 타이어도 올터레인이고 이런 거 감안을 하면은 이 종합적인 올로드의 승차감은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의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프로드 성능과 또 특유의 감성, 그거를 위해서 이제 올로드에서의 데일리 승차감 이런 걸 좀 많이 감수를 해야 됐잖아요. 근데 이 신형 디펜더는 좀 덜 감수를 해도 되죠. 그 정도로 올로드 승차감 또는 주행 성능이 꽤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소음도 괜찮은 편인데, 보통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1000과 2000rpm에서 저속에서 가속하면은 그때 엔진 소리가 가장 또렷하게 들리잖아요. 이 차도 그렇습니다. 근데 소리 자체가 아주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거기다가 터레인 타이어 감안을 해도 90 정도로 정속 주행할 때 타이어 소리가 아주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편이 아니어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에서는 좀 소리가 크지만 이런 아스팔트 노면에 들어오면은 타이어 소리가 좀 잔잔하게 들어오죠. 물론 전형적인 올로드형 SUV만큼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방음은 꽤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그거보다는 이제 바람 소리가 아무래도 크죠. 이 차가 보기보다 이게 키가 굉장히 큰 편이고 통상적인 SUV보다 앞유리가 조금 이렇게 서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나고, 거기다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한 120 정도가 넘어가면은 이쪽에서 뭔가 이렇게 떠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뭔가 하고 좀 자세히 봤더니 저 A필러 바깥쪽에 보면은 하이그로시가 추가로, 저게 액세서리인데 그게 지금 완전히 접착이 안 돼갖고 거기서 그 바람이 들어가갖고 그 패널이 좀 떠는 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시승하면서 저거만 아니면은 고속에서도 승차감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 차가 기본적으로 전고가 높고 시트 포지션도 높다 보니까 운전할 때 이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이런 차가 오프로드 달릴 때 앞쪽의 상황을 좀 잘 파악하기 쉬우라고 시트 포지션을 높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시트 포지션 가장 낮춰도 전방의 시야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보닛이 쭉 내려다보는 그런 시야입니다. 근데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하의 높이는 있지만 그 좌우의 폭은 상대적으로 좀 좁은 편이어서, 테슬라나 미국 차만큼 사각지대가 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 좌우의 폭이 조금 좁아 보이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이 차가 기본적으로 하체가 좀 부드러운 편인데, 거기다가 이제 전고가 높다 보니까 확실히 코너에 좀 빨리 진입을 하면은 차가 좀 많이 기울어지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올로드에서 코너를 좀 이렇게 빨리 도는 그런 컨셉은 아닌데, 전장비가 들어올 때는 이제 보통의 차들과 다르게 이 앞쪽에서 좀 소리, 그 전장비 개입되는 소리, 그 소리가 좀 들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저 얕은 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넘어도 충격이 좀 강하게 오는 곳인데,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충격 흡수 능력이 꽤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종합해서 결론 말씀드리면은, 이 차는 오프로드를 잘 날리긴 하지만 올로드에서도 빠른 코너링 빼고는 다
무난한 그런 주행 성능 또는 승차감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110 시승할 때도 그때도 제가 느꼈는데 이 차는 그냥 데일리로 타고 다녀도 충분할 정도의 그런 승차감이고, 특히 이 차만 놓고 보면은 이게 굳이 에어 서스펜션이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없는 사양도 승차감이 꽤 좋습니다. 작년에 시승한 110은 에어 서스펜션이 있었고, 그 차와 비교하면은 동일 놈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생각보다는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110도 그 터레인 타이어와 에어 서스펜션 있는 사양이었는데 그 차가 좀 더 좋긴 하지만 이 없는 사양의 90도 승차감이 꽤 좋습니다. 숏바디의 3리터면은 괜찮은 가속력, 동력 성능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차는 처음부터 꾸준하게 좀 속도가 잘 붙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주 뭐 이렇게 폭발적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180km까지 약 한 27초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3리터 또는 249마력에 기대할 수 있는 그렇게 아주 빠른 가속력은 아니지만, 이 3도어 디펜더에는 충분한 힘, 특히 오프로드를 달릴 때 거기 이제 저속에서 좀 큰 토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그 특성에 맞게 튜닝이 된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오프로드를 달려봤는데 확실히 랜드로버나 집 같은 오프로드 좀 특화 브랜드는 올로드보다는 오프로드에서 그 진가가 더 나타나죠. 보통 이렇게 오프로드 잘 달리는 차들이 올로드에서 승차감 떨어져도 오프로드 가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 좀 험한 그런 지형 대비해서 승차감이 와 되게 좋다 하고 느끼는데, 이 디펜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좀 울퉁불퉁한 길 지나도 바디가 그런 충격을 좀 흡수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갖고 좀 안 좋은 도로에서도 굉장히 좀 세련된 그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가 좀 높고 접근각, 이탈각이 좋다 보니까 일반 D 모드로 달려도 어지간한 길은 다 그냥 무난하게 쓱 하고 통과를 하고요. 실제로 랜드로버 오너가 오프로드에 가는 비율은 굉장히 낮다고 하지만, 이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프로드에 가야지 그 진가를 더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도 좀 듣기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한 2000rpm 부근부터 이렇게 볼륨 소리가 커지긴 하지만 베이스톤이 좀 강조가 돼서 이렇게 좀 낮게 퍼지거든요. 그래서 회전수를 좀 높게 올려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음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엔진 성능과 함께 이런 엔진 소리, 여기에도 좀 좋은 점을 줄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가 좀 높아지면은 저기서 이렇게 떠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거는 좀, 저거는 참고로 이 차가 엑셀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뭐 선택을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참고로 그리고 아까 오프로드 갔다 나오고서 이 썬루프에다가 거치대를 붙이고 나니까 그 썬루프 그 뒤쪽에서 잡소리가 좀 강하게 있긴 합니다. 근데 110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형 디펜더는 외장 디자인만 보고도 구매를 할 수 있을 만큼 이게 안팎 디자인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안팎 디자인에 걸쳐서 뭔가 이렇게 볼만한 구석이 되게 많아갖고,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눈이 즐거운 그런 차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뭔가 실제 오프로드도 잘 달리긴 하지만 좀 패션카적인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미니처럼. 그래서 이 차의 안팎 디자인을 보면은 보통 디펜더가 모델 체인지가 굉장히 길잖아요. 이 차 역시도 텀이 긴 그런 모델 체인지를 감안을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이 안팎 디자인 보면은 아무리 못해도 최소 10년 동안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보편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그 편의장 면에서 좀 부족한 게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국내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지금 이 차가 통풍이 없고요, 차로 유지가 없고요. 랜드로버 지금 차로 유지가 없죠, 국내 들어온 사양은. 그리고 보통 키가 큰 차들은 속도가 올라가면은 고속 안정성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차는 고속에 올라가서도 고속 안정성이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꽤 안정적이에요. 물론 이게 무게중심이 높아서 좌우로 움직이면은 좀 불안하긴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직진할 때는 이 직진성 또는 고속 안정성이 꽤 좋습니다. 근데 편의성 면에서 보면은 기존의 랜드로버보다 좋아진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모니터 같은 경우도 새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서 편의성이 좀 더 좋아졌죠. 그러니까 T맵이 들어가면서 보통 수입차 내비게이션은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이제 T맵이 들어가면서 그 기존보다는 편의성이 훨씬 좋아졌고, 뭐 예를 들어서 구간 단속에서도 평균 속도가 표시가 되고요, 목적지를 설정한 경우에만 뭐 이런 편의성들이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신형 디펜더 90을 타보니까 만약에 이 차를 구입을 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굳이 에어 서스펜션을 선택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랑 묶여서 가격이 600만 원이 정도가 되기도 하지만 이 차 같은 경우만 봐도 에어 서스펜션이 없어도 일상적인 승차감이라든가 오프로드는 물론 이렇게 전반적인 주행 느낌이 꽤 좋기 때문에 굳이 선택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택을 안 하면은 그 돈이 굳기도 하지만 고장날 거리가 또 하나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굳이 에어 서스펜션을 선택을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가 연비도 괜찮은 편이에요. 어제 오늘은 저 오프로드를 갔다 왔기 때문에 평소보다 주행거리가 좀 길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연료 게이지가 딱 반이 남았어요. 물론 이 디펜더가 연료 탱크가 좀 큰 편이에요. 차 크기에 비해서. 그리고 아직까지도 랜드로버는 이 연비 표시가 이게 유럽 기준으로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불편하죠. 예, 이로써 올류 디펜더 90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